자, 우리 뒷부분 좀 남았죠, 그죠? 부동산, 집합건물법 남았죠? 집합건물법 해가지고 261페이지부터 의의가 나오죠, 그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요런 문제입니다. 한 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전유 부분이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요, 전유 부분이 되고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돼요.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되고 건축물 대장 등의 등록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는 시기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한 때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법정 공용 부분 해가지고 법적으로 공동으로 쓰는 부분인데 엘리베이터나 복도나 계단처럼 공동으로 쓰는 것이 명백한 부분이 법정 공용 부분이고요. 특징은 등기 능력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법정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원래는 전유 부분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지만 아파트의 관리 규약 등으로 공동으로 쓰기로 한 부분을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은 있죠. 그렇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그 건물을 관리사무소로 쓰기로 했으니까 공용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갑구는 비치하지 않고 을구도 비치하지 않고 표제부만을 비치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가 쓴 규약상 공용 부분은 팔아먹을 수 없죠. 소유권 이전할 일이 없으니까 갑구 필요 없고 뭐 담보 설정할 수 없죠. 따라서 을구도 뭐죠? 필요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개념이고 수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을 띈다는 거죠. 일체성을 띈다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 부분은 따로 이전 등기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쫓아한다는 취지고요. 절대적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공용 부분을 분리 처분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개념도 정리할 것이 뭐냐면 요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대지 사용권이라고 해요. 아마 공시법 시간에는 대지권과 대지 사용권을 명백히 구별하도록 공부하셨을 텐데 집합건물법에서는 굳이 따지진 않아요. 대지권, 대지 사용권을 혼용해 쓰고 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대지와 그 다음에 규약상 대지가 있어요. 법정 대지라는 것은 건물의 밑바닥 땅, 건물이 소지하는 부분이 법정 대지고요. 그 외 나머지 것들 뭐 놀이터, 공원, 화단 이런 것들은 뭐죠?
규약상 대지고 수험주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대지 사용권과 구분 소유권은 원칙적 일체성을 띈다는 점입니다. 일체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전유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대지 사용권도 당연히 뭐하게 돼요? 쫓아오게 되고요. 원칙적 일체성이라는 말은 결국 뭐가 있다는 얘기죠? 예외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얘기냐면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이기 때문에 규약으로도 분리 처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지 사용권은 원칙적 일체성이기 때문에 규약으로 분리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261페이지에 의 나와 있죠. 하단에 보시면 이제 소유관계에서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한 요건 해가지고 262페이지 보시면 1번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2번 구분의사 표시 이렇게 나와 있고 객관적 물리적 완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용 부분이 아닐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3번 구분 소유권에서 2 보시면 구분 소유권의 성립 읽어볼게요. 박스 위에죠. 구분 소유 의사의 대조 표시와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완성되는 시점, 즉 건축물 관리대장의 등재 또는 등기부의 기재 가입표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가 돼요? 전유 부분이 되고 건축물 대장에 뭐 될 필요는 없어요? 등록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에 등록이 돼야 비로소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 해가지고 내용이 나눈 한번 보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3번 공용 부분의 소유관계에서 1번 귀속해서 공유입니다. 왜 공유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죠? 총유.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 소유는 다 뭐가 돼요? 공유니까. 이것도 결국 뭐죠? 공유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공용 부분의 사용 및 비용 부담 수익 해가지고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갖지만 박스 밑에 1번 사용은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1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서부터 8줄.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 전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면적에 비례해 사용한다는 말 안 나오고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그러면 X죠. 뭐에 따라서요? 용도에 따라. 예를 들어 가지고 계단이다 그러면 계단의 용도는 뭐죠? 통로란 말이죠. 통로로 써야지. 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단을 뭐로 쓸 수는 없어요? 창고로 쓸 수는 없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관리 통상의 집회 교류로 결정한다는 말은 과반수고 변경 4분의 3 이상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일단 공용 부분의 변경은 원칙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4분의 3이 아니라 통상의 집회결의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첫째,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계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때는 4분의 3이 아니라 통상의 집회율을 결정하고요. 이게 교재 없는데 중요한데 집합 건물이 만약에 콘도 및 휴양시설인 경우에는 변경을
과반수로서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콘도나 휴양시설은 구분 소유자가 누구죠? 회사가 아니라 그 회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회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그런 현실인데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콘도 및 휴양시설에 대해서 공용 부분을 뭐 할 수 없어요? 변경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4분의 3이 아니라 뭐죠? 과반수의 찬성어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6번 처분 해가지고 일체성이죠. 따라서 공용분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기시면 분할도 물론 어떻게 해요?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이렇게 해가지고 승계인에게 미친다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게 어떤 문제냐면 연체 관리비 문제입니다. 관리비가 연체됐을 때 새로 이사 오는 사람 매수인이나 경락인이 그것을 승계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조문은 뭐냐면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가 뭐죠? 승계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보시면 채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관리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라는 말은 공용 부분에 대한 발생한 관리비는 규정에 나와 있는 특별승계인, 매수인 또는 경락인에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승계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뭐 되지 않아요? 승계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파트 경매 받으시려고 할 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파트가 경매될 정도면 관리비 제대로 못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판례 따라서는 뭐 1,400만 원, 1,600만 원 이런 판례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괜히 싸게 경매 받았다가 요 관리비 덤탱이였어요 가지고 뭐죠?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를 나중에 현업에 가셔서 경매 받으시려고 할 때는 인터넷만 보고 확인하시면 안 되고요. 가셔서 관리비를 얼마나 연체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제가 이 아파트를 경락받으려고 합니다. 연체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보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관리사무소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꼭 뭐라 그러냐면 전유 부분에 대해서도 연체 관리비가 승계된다라고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말을 꼭 해요. 100%입니다. 100%. 따라서 만약에 이 아파트를 경락받으면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내야 된다. 이렇게 관리사무소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에는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가 승계된다는 이 관리 규약의 규정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아파트 관리 규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아파트를 경락받은 사람은 뭐만 내면 돼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면 낸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연체료는 결국은 누가 안 내서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내서 부담해야 될 벌칙인 거잖아요. 경락을 받은 사람은 연체한 바는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 뭐만요? 원금만 부담하면 되고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이 부분은 자세히 나는 부분이니까 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와 대지 사용권 해가지고 의미가 나와 있고 우측에 보시면 일체성 해가지고 원칙적 일체성이죠. 그래서 우측의 상단에 1번 분리 처분이 뭐죠? 금지된다.
다만 2번 예외가 있고 규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전유부의 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그 다음에 3번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301호 사는 사람이 대지 사용권이 없어요. 그러면 남의 땅 이외의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만 철거하는 것이 뭐죠? 불가능하죠. 301호만. 따라서 이때는 구분 소유권에 관한 매도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물론 4번 대지 사용권은 뭐 할 수 없죠?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번에서 2절하고 1번 집합건물의 권리에서 1번에서 뭐가 나오죠? 관리단이 나옵니다. 교재 한번 읽어보면 1번 밑에서부터 맞죠? 5번째 줄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을 하여 당연 성립되므로 별도의 구성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관리단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자 집주인의 모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단하고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누구를 구성원을 하는 거죠? 입주민을 구성원을 하는데 이 관리단은 뭐죠? 소유자, 집주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되는 거죠. 우리 아파트는 관리단 같은 거 없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후반부에 당연 설립됨으로 별도의 구성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있죠. 다시 말하면 집합 건물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 집주인을 구성원으로 해서 뭐가 이미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단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하고 있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는 그 의미를 작용하지 않느냐? 일단 관리단은 평상시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문제는 평상시에는 그 아파트에 관한 문제는 입주민들이 중요하니까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그 아파트를 만약에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이때는 입주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요? 소유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는 뭐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게 돼요? 관리단이라는 게 실질적인 뭐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있다. 있는데 그냥 수면 아래에 뭐죠? 잠수함처럼 어떻게 해요? 잠겨 있다가 언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관리단은 것이 실질적인 뭐죠?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넘기지 마시고 아이고 뭐가 많이 빠진 것 같네. 그죠? 넘기셔가지고, 상단에 보시면 26조 2 해가지고 법조문이 나와있죠? 1항 보시면.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없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26조의 3에서 1항을 보시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에 결의하여 선출한다 나있기 때문에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첫째, 필수 기간이 아니라 뭐죠? 임의 기간.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집합건물 분양자의 관리 의무가 나오고 하단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 이 담보 책임이 267페이지까지 오른쪽까지 쭉 나오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요. 원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최근에 개정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집합 건물에 관한
담보 책임인데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강행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웠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규정이 집합건물법으로 오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고요. 특히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은 매도인인 분양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 또 개정을 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분양자가 망하면 이때는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입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세종시 현대건설 상륙 해가지고 무슨 현대 무슨 오피스텔 이렇게 막 분양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가만 보면 이 현대건설은 이 아파트 오피스텔의 시공자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자는 조그맣게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뿅 간다 종합건설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해상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것은 매매한 거잖아요. 매매 계약인데 누구한테 산 거냐면 시공자한테 산 게 아니라 분양자한테 산 거예요. 이 시공자는 분양자와 계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건설해 주기로 한 그냥 하도급업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요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분양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근데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이상한 회사가 없어질 수가 있죠. 파산해서 없어지면 수분양자들이 뭘 봐요? 피해를 보고요. 이분들은 항상 이 현대라는 상표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누구한테 시각이 가 있는 거죠? 시공자에게 시각이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분양자가 뭐하면요? 망하면 누가요?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간인데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지만 그냥 10년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10년이고 요 10년에 관한 기산점 시작점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만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하자라면 언제부터 10년이냐면 인도받은 때부터 10년이 시작되고요. 공용 부분에 관한 하자인 경우에는 언제부터 10년이냐면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10년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끝이고. 그 다음에 교재 26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관리인이 나와요. 일단 관리는 누구냐면은 구분 소유자의 대표, 집주인의 대표를 말합니다. 집주인의 대표를 여기서는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분 소유자가 몇 명이면요? 10명이면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명이 아니면 선임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괄호 1번 해가지고 관리인 선임에서 1번 보시면 화살표 나와 있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논리 모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주인의 모임이 관리단이고 관리단의 대표가 관리인인데 관리는 뭐일 필요 없어요? 집주인일 필요 없고 세입자도 상관이 없죠. 그럼 또 아까 우리가 관리인을 견제하기 위한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났을까? 이것도 개정된 사항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평상시에는 관리단이 있는 등 없는 등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누구를 선임해야 돼요? 관리인을. 근데 관리인 선임하는 아파트 없어요. 그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요 관리인을 뭐 하게 돼요? 겸직을 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자 대표의 회장을 뽑으면 이 양반이 뭐가 돼요? 관리인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세입자인 경우도 꽤 된다는 거죠. 왜요? 입주자 대표 회장은 입주자이면 되기 때문에 세입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입주자의 대표회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파트들이 뭐죠? 불법한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개정을 통해 가지고 세입자도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뭐가 될 수 있도록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관리인은 뭐일 필요 없어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가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 이런 거 절대로 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규약해가지고 한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규약 옆에다가 4분의 3입니다. 이게 뭐냐면 규약을 처음에 만들 때도 4분의 3, 규약을 변경할 때도 몇 분의 몇이요? 4분의 3. 규약을 폐지할 때도 뭐죠? 4분의 3. 그래서 규약에 대해서는 다 뭐죠? 4분의 3이다.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관리단 집회해가지고 집회 소집해서 정기 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집회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임시 집회 해가지고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소집할 때 하는 것도 있고 2번에서 구분 소유자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도 임시 집회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집회 소집 통지에서 1번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소집 통지해야 되고요.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3번인데 전유 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집회 소집 통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 그 자가 없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1호 사는 사람이 가불병 세 사람의 공유예요. 그러니까 공동소유란 얘기죠. 근데 문제는 요 세 사람 모두가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하면 얘네만 표가 늘어나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셋 다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의결권 행사할지를 가불병이 뭐 해야 돼요? 정해야 되고 만약에 을이 행사하기로 했다면 을만 참석해서 을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누구한테만 소집 통지하면 된다고요? 을에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불병이 아직 누가 의결권 행사할지를 안 정해주고 있으면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나 한 사람에게 소집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에 대하여 소집 통지해야 한다. 그럼 뭐죠? X죠. 전원에게 하는 건 없는 거죠. 그죠?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에게, 행사하기로 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나 한 사람에게 소집 통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뭐 의미 없고, 그 다음에 3번 결의사항 해가지고 소집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의결권 해가지고 의결권은 평등하지는 않고요. 1번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의결권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평수가 넓은 아파트 소유자는 의결권이 크고요. 평수가 작은 아파트 소유자는 의결권이 뭐죠?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2번의 기억인데, 자 지금 제가 관리단은 반드시 있다 그랬죠? 또 관리인도 어떻게 있어요? 누가 겸임합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근데
관리단 집회는 우리 아파트 안 한다.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소유자들이 모이는 걸 한 번도 꼴도 못 받고 내가 아파트 집주인인데 1년에 한 번씩 모이라고 소집 통전봐도 없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아파트는 뭐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억이라는 것을 규정 또 신설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 관리단 집회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정통신문 같은 거로 대체할 수 있어요. 아니면 문자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냐면 5분의 4예요. 이거 좀 기억하자고 얘기죠. 다시 말하면 관리단 집회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최해야 되지만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뭐 가정통신문이나 또는 전자작방법으로 소집과 뭐 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현재는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가라로 그냥 문서 하나 만들어 놓고 관리단 집회 했던 곳을 어떻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 하나 이해해 두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3번이 나와 있는데 좀 이게 3번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집합건물법에서는요. 세입자를 점유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따라서 세입자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다만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진술할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재건축하게 되면 세입자들의 권익이 철저하게 뭐가 돼요? 배제가 돼요. 왜냐하면 재건축할 때는 누가 힘을 발휘해요? 관리단. 근데 관리단은 세입자들이 뭐 하지 못해요? 참여를 못합니다. 의결권도 없고 그냥 뭐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의견만 진술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집을 때려 부시고 다시 짓는 것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소유자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다만 예외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예외.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교재 우측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은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요. 언제만 그러냐면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에 대해서만 세입자가 누구의 의결권을요?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먼저 대신 행사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입주자 대표회장이 관리인을 겸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입자인 경우가 있어서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요 입주자 대표회장은 선거를 뽑는데 누가 선거해요? 입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라는 의결 정수수를 충족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관리는 누가 뽑아야 되냐면 구분 소유자가 뽑아야 되고요. 관리는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먼저 선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장은 어떻게 뽑아요? 입주민들이 뽑다 보니까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라는 요건을 먼저 충족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개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관리인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누가요? 점유자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먼저 행사하는 거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입주자 대표회장도 결국 뭐가 될 수 있어요?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사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고요. 의견을 진술할 수만 있습니다. 다만 관리인 선출을 위한 집회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누가 행사합니까?
전유자가 행사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왜 그런 규정을 두게 됐는지 이유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박스로 의결 정족수가 정리되어 있죠. 이건 좀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숙제 두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2번에서 부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해 가지고 의무에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고요. 2번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3번 집합건물 하자에 대한 보수 요구권 나와 있는데 이건 따로 기억할 거 아닙니다. 가입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요 담보 책임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건이 나와요. 1번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 청구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2호에 사는 아줌마가 뭘 잘못 처먹었는지 아파트 베란다를 철거하겠다고 난리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파트 베란다를 철거하게 되면 아파트 전체의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이러한 102호 아줌마 이런 행위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니까 다른 구분 소유자는 하지 말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의할 점이 뭐냐면 2번 행사권자에서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청구는 각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X. 각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이 아줌마가 베란다 철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보존행위라는 이유로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동네 싸움 나요. 오늘은 101호가 와서 한번 지랄거리고 다음날은 뭐죠? 201호가 지랄거리고 다음날은 뭐죠? 301호가 지랄거리고 이러면 동네 싸움 나고 뭐죠? 일도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라는 얘기예요? 집주인의 대표인 관리인이 와가지고 하지 말아라고 뭐죠?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요 관리인이 너무 신사적이어가지고 이 아줌마가 뭐라고 그러니까 깨갱하고 이 양반이 뭐죠? 물러가더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모였어요. 이 아줌마 완전히 상종할 인간이 아니야 해가지고 회의를 해보니까 402호 아줌마가 완전 쌈딱이다. 그래서 이 402호 아줌마를 보내자. 그럼 이 아줌마는 뭐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고요. 이 아줌마 가서 이 아줌마 미쳤나? 그만해라고 어떻게 해요? 행위의 정지를 뭐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고. 그 다음에 2번. 전유 부문의 사용 금지인데 근데 이런 문제죠. 이 아줌마가 하지 말라도 들어먹질 않아요. 이랬을 때 이 아줌마를 강제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금지 청구라는 얘기인데 아파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 강제로 뭐죠?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행사 방법 해가지고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분의 3 찬성이 있다면 이 아줌마를 뭐 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줌마를 쫓아내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죠. 그죠? 기회를 봐서. 그래서 이럴 때는 아파트 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아예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에서 구분 소유권의 뭐죠? 경매 청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사 방법에서 4분의 3인데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이 아파트를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파트 입구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에 내놔서 임의적으로 팔아버릴 수는 없고요. 법원에다가 경매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명령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친해지셔야 되겠죠? 만약에 사이 안 좋으면 쫓겨날 뿐만 아니라 뭐죠? 경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보면은 옛날에 그 주폭이라는 게 한참 뉴스에 나왔었죠. 주폭. 기억 안 나시죠? 사회직, 그러니까 술 먹고 막 주민들 막 때리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와, 그 미친놈은 눈만 마주치면 때려요. 뭐 아줌마든 할머니든 아저씨든 가리질 않아.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아파트인데 그 맞는 주민들의 대응인데
그냥 두드려 맞아요. 뭐 남자든 아줌마든 그냥 두드려 맞고 그냥 할머니도 맞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슈퍼 아저씨도 막 두드려 맞아. 맞으면서도 가만히 있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완전히 뭐예요? 이게 무슨 엽기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놈이 술 먹고 막 사람을 때리면 슈퍼 아저씨도 그냥 맞고 가만히 있고 그냥 할머니도 가만히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두드려 맞았다고 이놈을 신고를 하면 경찰이 잡아간다는 거죠. 잡아가가지고 뭐죠? 유치장에 있다가 기소해봐자. 제가 뭐예요? 폭행이죠. 폭행이니까 잘해봐야 한 달 산대. 좀 심하면 뭐죠? 2달 산대. 근데 문제는 이놈이 한 달, 2달 살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신고한 그 주민한테 엄청난 보복을 한대. 보복하다가 신고하면 또 간대. 또 한 달 있다 또 온대. 또 보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 아파트를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뭐 신고해도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두드려 맞고 그냥 만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엽기적인데 마지막에 전문가라고 나온 놈도 웃긴 새끼야 그것도. 저는 그 TV에 나온 전문가 별로 안 믿는데 이딴 소리예요. 뭐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대. 변호사 놈이. 뭘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 규정돼 있잖아요. 사용 금지 청구하면 돼요. 몇 분의 몇이요?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근데 만약에 그래도 사용 금지에도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아예 그런 놈들은 법원에다가 뭐죠? 경멸명령 청구해버려야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뭐 경멸해가지고 아예 그 인간이 뭐죠?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세입자일 수도 있죠, 이놈이. 그잖아요? 세입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4번 점유 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뭐예요? 인도 청구예요. 다시 말해 이거는 집주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점유자, 세입자가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어요? 집주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뭐죠? 해제해라. 아니면 요놈한테 집주인에게 인도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 이것도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니까 3에서 행사 방법에서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그런 주폭을 저지른 놈이 소유자라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사용 금지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뭐죠? 경매해버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인도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소유자든 세입자든 강제로 그 아파트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쫓아낼 방법은 있는 거죠. 그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등의 책임해가지고 1번 관리단 체분에 대한 구분 소유 책임. 당연히 뭐죠? 승계된다는 말이 나와서 한번 보시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특별 승계의 책임이 나왔는데 앞에 나올 것도 뒤에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연체관리비 이 부분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 및 복구에서 교재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재건축 배우셨죠? 그죠? 배우셨죠? 그죠? 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공법이 마법이 있어요. 들을 때는 뭐죠? 어렵고 또 신기한 것은 며칠만 지나도 아주 뭐죠? 생소해지는 마법이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것도 재건축이에요. 일단 재건축하고자 할 때는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냐면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일단 여기서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다른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울 때는 전체 주분의 의열 정족수하고 각 건물별 유인 요소를 따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집합건물법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5분의 4 이상. 요것에도 우리 판례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재건축하고자 할 때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반대자가 5분의 1 미만이면 재건축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전에 또 TV 보니까 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연립주택이에요. 연립주택. 연립주택인데 이런 거는 연립주택인데 재건축을 하는데 그 한 주민이 한 두세 가구가 반대를 해요. 반대를. 그러니까는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5분의 4를 못 넘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뭐 하지 못해요? 재건축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성하는 측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부분을 다 철거해 버렸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구 수가 많지 않은데 한 3가구 정도가 반대하는 바람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안 돼서 먼저 재건축을 못 하니까 찬성하는 측이 이 3가구를 내두고 다 뭐 해버렸어요? 때려 부셔버렸어요. 이사 가구 안에 다 그죠? 뭐 이렇게 막 실내 다 때려 부시고 바닥 다 드러내고 막 1층도 막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허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3가구가 사는데 뭐 이렇게 TV 보면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엽기적인 일이 있나.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철거 아파트예요. 문도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뭐죠? 3가구가 살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거 때려 부신 주민들이 못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가구가 더 문제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대부분이 뭐요? 좀 재건축하자는데 굳이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극심한 대립을 하는지. 아무튼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뭐죠? 재건축할 수 있는데 각 건물별 뭐죠? 5분의 4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반대자. 서면으로 참여 여부에 대해서 최고를 합니다. 첫째 주의할 것은 서면입니다. 우리 민법은 항상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뭐가 없었어요? 제한이었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뭐죠? 서면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반대에 대한 최고는 반드시 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다. 이러한 최고를 받은 반대자는 두 번째 2월 내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확답해 줘야 됩니다. 다만 2월 내에 참여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러한 최고 절차에 따라서 참여를 거부하기로 하는 사람을 확정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가로 매도를 청구해서 사서 재건축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은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시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집합 건물 재건축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상당한 가액이 아니라 뭐죠? 시가로 매도를 청구하고요. 시가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개발 이익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끔 상당한 가액으로 매도를 청구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 개발 이익이 포함된 무엇을요? 시가를 가지고 매도를 청구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기회가 있다잖아요. 그죠? 지금도 제가 좀 후회스러운 게 제가 95년도쯤에 갑자기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라는 피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제가 그때 이제 서울 강동구 쪽에 살았었는데 그 잠실 주공 아파트 있잖아요. 그죠? 그걸 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갔어요. 갔는데 15평이고요. 그 다음에 저층 아파트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리고 보일러도 연탄 보일러. 95년도인데 베란다도요. 유리가 아니라 비닐을 쌓아놨어요. 95년도인데 4억 달러로 4억.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죠 이렇게 그 일산, 뭐 중동 이런 신도시가 33평짜리 아파트가 한 1억 2천 이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33평이 한 1억 2천 이 정도 했는데 얘가 얼마라고요? 4억. 그래서 제가 미쳤다. 제가 놀래가지고 무슨 사기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억인 이유가 이 주공 아파트 재건축할 건데 이게 15평짜리가 재건축 뭐 몇 평을 받는데요. 근데 그 평이 아파트가 뭐 4억 5천 정도라네. 그래서 재건축하면은 돈이 남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나오는 금액이니까 사라고 이것도 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4억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포함된 시가인 거죠?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재건축 반대한다면 얼마를 주고요? 4억을 주고 매도를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사고 이제 중동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97년도가 돼가지고 뭐가 있었죠? IMF가 터져가지고 이때 한참 뭐죠? 중동은 막 대출 아우 막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때문에 제가 엄청 고생했고요. 뭐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아파트 요새 60억, 50억 막 이러더라고. 막 이게 단위가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 7억만 돼도 와 이러는데 이게 막 뭐 60억 막 50억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달러빚을 내서라도 이걸 샀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이제 뭐예요? 인생 끝이잖아. 아우, 그죠. 60억이 있는데 뭐하러 강의를 뭐, 그죠?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취미로 하면 되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우, 그래가지고 그때 살 뻔했어요. 살 뻔했는데, 살 뻔했는데, 이제 막 주위에서 막 저는 살 마음이 있었거든요. 교통이 편해가지고. 근데 뭐, 미쳤냐, 그거를 또 어떤 미친놈이 4억 주고 사냐고 막. 아무튼 시가입니다. 끝이에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0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복구가 나오죠. 이게는 의결정족수인데 2번에서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을 복구하고자 할 때는 5분의 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가 멸실이 됐어요. 근데 이 멸실된 부분이 건물 가격의 반을 넘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때를 부시고 재건축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려면요? 복구하려면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망 이제 다 끝냈고 이제 좀 쉬었다가 맨 앞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